안녕하세요. LG의 연구원 엑사운랩을 맡고 있는 이진식입니다. 오늘은 LLM 최신 연구 동향 및 엑사운 2.0 LLM 기술 소개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발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자연어 처리를 전공해서 박사를 받았고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거쳐서 현재는 LG의 연구원에서 엑사운랩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엑사운랩은 초거대 언어 모델 연구 개발하는 그런 부서고요. 혹시나 이번 발표를 보시다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먼저 언어 모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의 최신 연구 동향, 그리고 엑사원 2.0 지난 7월에 발표됐는데요. 엑사원 2.0에 들어가 있는 언어 모델의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그런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언어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어 모델은 단어열이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 출현하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률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다음에 나올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같은 것들을 확률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joint probability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conditional probability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나타내진 probability 모델을 우리는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응용 사례로는 검색어 자동 완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음성 인식에서도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가장 그럴듯한 단어가 나올 수 있도록 추정하는데 언어 모델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번역 문제에서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어에 주어진 영어 문장과 한국어의 이전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지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데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모델의 연구 주요 방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변화해 왔는데요. 1990년대에는 Statistical Language Model, 2000년대에는 Neural Language Model, 2010년도에는 Pre-trained Language Model, 2020년도에는 Large Language Model 순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적 언어 모델, Statistical Language Model입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통계 기반의 머신러닝 방법이 득세를 했었고요. 그래서 언어 모델도 통계 기반의 머신러닝 방법에 기반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N그램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 N그램 모델이라고 하면 최근에 N개의 단어열이 출현할 가능성을 표현하는 모델이고, 앞서 보여드렸었던 그 예제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다음에 나올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에서 n을 3으로 가정을 했을 때 앞쪽에 권력은 모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권력은이랑 모든 이전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까지는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앞서 몇 개의 단어만 고려를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다 정확한 확률 값을 계산을 하려면 더 큰 n이 필요로 한데요. 더 큰 n을 필요로 하지만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델이 더 큰 n을 가지면 계산의 파라미터 개수가 지수 단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무한정 n을 키울 수 없고, 특히나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므로 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희소성 문제도 발생시키게 됩니다. 통계적 언어 모델, 그러니까 Statistical Language 모델에서는 결국 확률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걸 뉴럴 네트워크로 한번 해보자 라는 시도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열의 출현 확률을 신경망으로 계산하는 모델이고요.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단어를 기존에는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제로 또는 원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빛을 보지를 못했고, 단어를 어떻게 하면 디스트리뷰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덴스한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고안이 되면서 신경 언어 모델이 좀 잘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단어의 분산 표현 그리고 문맥의 정보 집계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고안이 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이 시작이 됐고요. 특히나 그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을 좀 확장을 해서 단어의 분산 표현 자체를 그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하는 워드 투백 방법이 고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표현 방법을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웍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스페인이라는 국가 이름을 빼고 프랑스라는 국가 이름을 더하면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가 나온다. 이런 신기한 현상을 발견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도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문맥을 고려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레벨에서 이 의미를 잘 찾아는 가는데, 만약에 그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뭐 예를 들면 채널 같은 게 있을 텐데, 채널은 뭐 TV 채널도 있을 수 있고, 문맥에 따라서 뭐 해협 같은 단어의 뜻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맥 정보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동기에서 시작이 됐고, 그거의 첫 번째 모델이 엘모라고 불리는 LSTM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를 그 사전 학습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 LSTM 같은 경우에는 RNN 계열, 그러니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계열의 모델이기 때문에 얘는 앞 단어 계산, 그러니까 현재 단어의 출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의 출현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해줘야 현재 단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병렬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 병렬 처리를 강화해서 만든 모델이 버트입니다. 그래서 이 병렬 처리를 강화한 버전이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갖는 트랜스포머 구조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이 병렬 처리가 됨으로써 이제 학습 속도라든지 인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개선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었던 모델은 버트고,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구조의 언어 모델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GPT와 바트가 되겠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바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트랜스포머가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이거를 압축을 해서, 정보를 압축을 해서 덴스한 벡터 하나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디코더에게 넣으면 디코딩이 되면서 그 덴스한 벡터에서 타겟 워드 또는 토큰들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이는 버트의 경우에는 인코더 온리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인풋 워드가 들어오면 그거를 압축해서 하나의 벡터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GPT 모델의 경우에는 디코더 온리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입력 문장이 뭐 S가 들어왔을 때, 센텐스 시작인 S라는 특수 문자가 들어왔을 때 다음 단어가 A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 그다음에 S랑 A가 들어왔을 때 다음 단어로 B가 나온다. 그다음에 SAB가 들어왔을 때 다음 단어로 C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학습을 함으로써 이런 디코더 모델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트 모델, 제일 오른쪽에 바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인코더와 디코드를 결합해 놓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타입의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있고요. 인코더 모델, 디코더 모델, 인코더 디코더 모델, 이렇게 총 세 가지 모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학습 모델이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사전학습 모델을 한번 키워보는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습의 모델을 키우거나 아니면 학습 데이터 양을 확 늘리면은 다운스트림 태스크, 뭐 예를 들면 요약, 생성, 분류, 질의응답, 번역 같은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 대해서 그 수행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증가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크기를 처음에는 늘리는 연구를 좀 주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GPT-3 같은 경우에는 175 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지는 그런 모델, 큰 모델이 되겠고, 구글의 팜 모델 같은 경우에는 540 빌리언 모델, 540 빌리언의 파라미터 개수를 갖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드렸었던 버트 같은 경우에는 330 빌리언 파라미터 정도가 되고요. GPT-2 같은 경우는 1.5 빌리언 토큰, 매개 변수 파라미터 정도가 됩니다. 모델 크기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사전학습 모델이 할 수 없었던 능력들이 조금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퓨샷 태스크가 수행이 가능해진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능력들이 발휘가 되게 됐고, 그래서 이게 기존의 사전학습 모델과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기존 사전학습 모델과 구분하기 위해서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줄여서 LL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거대 언어 모델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데,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수천억 개 규모의 파라미터를 갖는 언어 모델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GPT-3, 그 다음에 구글의 팜, 메타의 갤럭티카, 메탈라마, 이런 모델들이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크기를 키우거나 아니면 학습 데이터 양을 확 늘리면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증가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작은 모델과 다르게 큰 모델에서만 발현되는 능력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수행 대상 작업을 설명과 함께 몇 개의 예시만 보여주면 추가로 실제로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더라도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 발견이 됐고요.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고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작업들을 동시에 학습을 시키면 학습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이 랭귀지 모델이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이런 능력도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끝으로 스텝 바이 스텝 리즈닝이라고 최종 답을 생성하기 위해서 중간 추론 과정을 거치는 방법인데요. 예시를 통해서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을 다루는 주요 기술로는 앞서 말씀드린 스케일링, 그러니까 모델 크기를 늘려나가는 연구. 모델 크기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학습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델 크기를 늘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필요로 합니다. 학습이 스테이블하게 끝까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초반에 학습을 안정적으로 시키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초반에 학습을 빨리 시키고 나중에 학습을 안정적으로 시키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모델 크기와 데이터 양을 늘리면 성능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 모델 크기랑 데이터 양을 어떻게 늘리는 게 효율적일 것인가 같은 연구들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필요로 해서 이거를 분산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산 학습 프레임워크, 뭐 예를 들면 딥스피드, 메가트론 같은 분산 학습 프레임워크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의 한 가지 능력인데, 이제 프롬프트, 그러니까 언어 모델의 입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면 되는지, 어떻게 잘 주면 되는지를 연구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이 발전하게 됐고요.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모델 학습 과정에서,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그 출력하는 답변이 그러니까 인간이 선호하는 답변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휴먼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끝으로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수학 계산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어 모델이 보다는 계산기가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언어 모델이 학습된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신 정보, 즉 언어 모델이 학습할 시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답변에 최신 정보를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더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는 연구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기술들을 거대 언어 모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GPT 모델에 빗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GPT-1 시절에는 디코드 온리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연구가 됐었고, GPT-2 시절에는 얘를 모델 사이즈를 좀 키움으로써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GPT-3에서는 그 스케일링을 확 늘려서 175B, 175 빌리언 파라미터 크기로 늘려서 인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드를 더한 게 프로그래밍 코드를 더한 게 코덱스가 되겠고, 여기에서 좀 더 발전시킨 게 GPT 3.5, 거기서 추가적으로 멀티모달 어빌리티랑 그다음에 리즈닝 어빌리티를 좀 더 강화한 게 GPT-4 이렇게 모델이 되겠고요. 아래쪽 보시면 코드 다빈치 002에서는 이제 코드 모델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췄다면, 여기에다가 인스트럭션을 더 넣어서 텍스트 다빈치 002를 만들었고, 여기서 RLHF, 그러니까 얼라인먼트죠.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통해서 휴먼 피드백을 모델에 반영하는 기술을 통해서 휴먼에 얼라인되는, 그러니까 휴먼 프리퍼런스에 얼라인이 되는 텍스트 다빈치 003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채팅 기술을 적용을 해서 GPT 3.5 터보라는 버전을 발표를 했고, 이 GPT 3.5 터보와 GPT-4가 현재 챗GPT 서비스의 엔진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발전 속도가 빠른 이유는 오픈 소스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언어 모델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는 메타의 라마 모델이 되겠는데요. 메타가 라마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동물 시리즈들의 모델이 파생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마에다가 신테틱 데이터를 더하면 알파카가 되고, 알파카에 태스크 데이터를 더하면 코알라, 그다음에 라마에 태스크 데이터를 더하면 플라밍고, 라마에다가 챗 데이터를 더하면 비쿠나 같은 이런 모델들로 파생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데 AI 커뮤니티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모델 공개뿐만 아니라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도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수만 권의 서적을 공개를 해서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커먼 크롤은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수준이 아니라 페타바이트 수준의 공개 웹 크롤링 데이터인데,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데이터로는 위키피디아, 온라인 백과사전이죠. 위키피디아 같은 데이터들도 쓸 수 있고, 빅쿼리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C, C++, 자바, 파이썬, PHP, HTML 등등 다양한 언어의 프로그래밍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인 빅쿼리, 이런 데이터들도 공개되어 있고, 끝으로 더 파일이라고 해서 서적, 웹사이트, 코드, 논문 등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언어 모델 학습용으로 구성한 데이터들도 공개되어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개발을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 단계는 사전학습입니다.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사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준비를 할 때 사용 목적에 맞게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위에서 주로 보이시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 것들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짙은 파란색은 코드, 그 다음에 보라색은 사이언티픽 데이터, 그 다음에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서적, 뉴스 같은 것들인데요. 보시면 위쪽에 있는 라마, 팔콘, T5, 친칠라 고퍼 같은 이런 애들은 다 일반 목적의 언어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웹페이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아래쪽에 보이시는 구글의 람다 같은 경우는 대화 모델이죠. 대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화 데이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갤럭티카는 사이언스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티픽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 제일 마지막 오른쪽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제너레이션하는 모델로 코드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현재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데이터에는 높은 확률로 저품질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 문서 레벨 또는 센텐스 레벨로 데이터의 퀄리티를 어세스먼트하고, 그다음에 그 퀄리티가 낮은 품질, 즉 저품질의 데이터는 필터아웃하는 그런 로직들을 처음에 적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디듀플리케이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특히나 뭐 어떤 특정 문서가 여러 번 반복돼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게 되면은 모델 자체가 그 문서에 특화돼서 학습이 되어 그 문서에서 나타나는 그 패턴들만 제너레이션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디듀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모델의 오버피팅 문제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 리덕션입니다. 개인 정보인데요. 개인의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애드레스 같은 것들이 되겠고, 카드 넘버 같은 것들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전 학습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에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고, 끝으로 이렇게 로우 코퍼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얘를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토크니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은 토큰은 워드나 서브 워드 단위로 좀 잘리게 되겠고요. 이렇게 토크니제이션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 드디어 학습 데이터 가공 프로세스가 완료가 됩니다. 모델 그리고 나서는 데이터는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모델, 어떤 구조를 갖는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가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서 최적의 모델 구조를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게 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디테일, 그러니까 상세한 컨피규레이션도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노멀리제이션 메서드, 그러니까 정규화 방법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최적은 어떤 것들인가,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관련되어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포지션 인베딩 어떤 종류, 앱솔루트를 사용할 거냐, 렐러티브한 걸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 결정을 해야 되고, 어텐션에서는 풀 어텐션 사용할 거냐, 스파스 한 거 사용할 거냐, 플래시 사용할 거냐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외에도 머신러닝 기본이죠, 딥러닝 기본이죠, 배치 사이즈나 러닝 레이트, 옵티마이저 어떻게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롱 컨텍스트를 고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언어 모델은 통상적으로 그 2000개 또는 4000개 토큰 정도 길이를 통상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긴 문서를 이해를 하고 더 긴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토큰 길이, 맥스 토큰 랭스를 늘리는 그런 일들, 그런 작업, 그런 연구가 필요로 하고요. 참고로 챗GPT 같은 경우에는 16,000개 토큰, 그다음에 GPT-4 같은 경우에는 32,000개 토큰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4K, 그러니까 4,000개 토큰 길이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해서 일단 처음에 학습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 단계에서 포지션 인베딩 값을 좀 수정을 해주면은 큰 성능 저하 없이 토큰 길이가 확장이 가능해서 최근에는 이런 방법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학습이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는 인스트럭션 튜닝입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해서도 역시 데이터셋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셋을 제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기존의 NLP, 그러니까 자연언어 처리 데이터셋이 있으면 요거의 포맷을 다음과 같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태스크가 어떤 태스크인지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기술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다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같은 질의응답의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하고 몇 개의 데몬스트레이션 예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파리입니다. 네,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브라질입니다. 이런 몇 가지의 예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인풋은 중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에 대해서 아웃풋인 베이징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데이터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방식은 AI가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면 휴먼이 그 원하는 답변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LLM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제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태스크 디스크립션 자체도 LLM이 생성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도 역시 LLM이 생성을 해서 이것들이 컨피던스가 높은 애들 또는 컨피던스가 낮은 애들만 필터 아웃하여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데이터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바, 얻고자 하는 바는 태스크 수행 능력의 향상입니다.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우리가 교과서를 한 번씩 쭉 읽어보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한 다음에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에서는 그 사전 학습 단계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문제 풀이에다가 써봄으로써 문제를 푸는 능력 또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스크 제너럴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학습에서 보지 못했었던 그런 문제들도 풀 수 있는 능력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갖게 되겠습니다. 이게 인스트럭션 튜닝의 가장 큰 효과이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얼라이먼트 튜닝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선호하는 답변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얼라인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작업을 위해서도 학습 데이터 생성이 필요로 한데요. 맨 위에 보이시는 거 보시면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방법인데 사람이 어떤 입력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하고 그 답변들을 모아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거 대신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이 여러 가지 복수계의 아웃풋을 출력을 하고 이 복수계의 아웃풋 출력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1등부터 n등까지 랭킹을 매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휴먼 피드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휴먼 피드백을 이용을 해서 리워드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결국 이 모델이 휴먼의 프리퍼런스를 반영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RL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랭귀지 모델의 답변이 생성이 되고 그 답변들을 랭킹을 자동으로 매김으로써 그러니까 랭킹이 높은 애들만 계속해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결국에 이 랭귀지 모델이 사람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튜닝이 되게 됩니다. 이게 RLHF 또는 얼라이먼트 튜닝이 되겠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관점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인컨텍스트 러닝과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 방법이 있겠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수학 문제에 대해서 답하세요.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뭐 이런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the answer is 8 또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답은 18입니다. 18cm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면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위에서 봤었던 예시와 비슷하게 이렇게 답변을 생성을 해주는 게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되겠고요. 인컨텍스트 러닝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을 이제 체인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이게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는 태스크가 있고, 이 태스크에 대해서 질문이 길이가 6cm이고 폭이 3cm인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둘레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단계를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사각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길이와 폭을 더한 후 얘를 두 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둘레는 6 더하기 3의 2배 해서 18cm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8cm입니다. 라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주면서 프롬프팅을 해주면 이렇게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동일하게 질문이 쌤은 12개의 마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동생에게 그 중에서 4분의 1을 줬다고 했을 때 쌤에게 남은 마블은 총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단계별로 계산을 해서 앤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2개의 4분의 1인 3개의 마블을 주었고, 쌤이 이제 남은 거는 12개에서 3개를 뺀 9개의 마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앤서는 답은 9개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다단계 리즈닝이 필요한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도구를 활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어떤 복잡한 태스크, 어려운 태스크가 들어오면은 LLM 혼자서 풀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태스크 플래너,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를 LLM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LM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외부의 툴 또는 월드 날리지 아니면 뭐 계산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다른 외부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외부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플래닝을 하고 그 플랜에 따라서 익스큐션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의 활용처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앞서서는 언어 모델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드렸고요. 이제 이 섹션에서는 엑사원 2.0에 사용되는 언어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생성형 언어 모델의 한계인데요. 주어진 정보와 상충되거나 아니면 주어진 정보로는 검증할 수 없는 답변을 생성해내는 현상이고요. 질문을 이런 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의식도 가질 수 있다, 의식이 있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와 같이 좀 사실이 아닌 답변들을 생성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생성형 AI가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좀 사용이 되려면은 책임감 있는 AI가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작권 이슈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죠. 개인정보 이슈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얘를 언어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산업 현장, 기업 현장에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별로 특화된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이즈만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성능과 경제성을 조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이 어떤 것들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모델 사이즈가 필요한 건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정 규모의 모델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론 속도를 최적화함으로써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운영하는 비용을 효율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엑사원이 지향하는 바는 높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 AI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를 병행으로 학습하고 전문 지식 중심으로 학습하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병행해서 학습하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에 기반한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엑사원 모델을 가지고 차별화된 산업별로 활용 사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조, 소프트웨어 코딩, 의료, 바이오 쪽, 그다음에 신약, 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등으로 계속해서 활용 사례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수를 하면 한국어, 영어 병행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는
영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한국어 데이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만으로 학습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어로부터 배운 지식을 한국어로 전이시키기 위해서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엑사원이 지향하는 바가 전문가 AI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 바이오 부분이라든지 사회, 사회학, 건축학, 인류학, 전자, 전기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품질이나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등등 좀 업력이 반영되어 있는 기업 내부 현업 데이터들도 같이 학습을 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그런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병행으로 학습함으로써 보고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신뢰성에 기반한 모델 기반인데요. 챗GPT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다면 엑사원의 경우에는 일반 또는 전문 문헌 기반의 근거를 생성을 해서 팩트 기반으로 팩트 기반의 근거 및 답변을 생성해서 할루시네이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사원 2.0 언어 모델에 사용된 기술은 이 페이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찾고 그 논문에서 관련되어 있는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찾습니다. 패러그래프를 찾은 다음에 그 각각의 패러그래프들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문장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요. 생성된 문장을 한데 모아서 컴포지션하여 최종 답변을 이렇게 생성하는 이런 모델이 이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태스크에 특화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언어 모델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질문이랑 논문이 주어졌을 때 이 논문에서 뽑아진 패러그래프 중에 이 질문과 관련 있는 애들이 yes인지 no인지를 어소시어티브 셀렉션 하는 태스크를 정의를 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된 관련된 패러그래프로부터 근거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레셔널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를 정의를 해서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성된 근거 문장들을 컴포지션해서 최종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테미틱 컴포지션이라는 태스크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한데 모아서 학습한 다음에 언어 모델을 인퍼런스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근거 기반의 사실 기반의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비전 분야에서 시작이 된 딥러닝이 이제 LLM의 시대로 이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LLM이 활용처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AI 어드바이저부터 시작해서 코딩을 도와주는 이런 LLM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미지를 이해를 해서 이미지 캡셔닝을 하거나 아니면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생성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LLM이 AI 시대에서 도태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I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지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지 문제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 컨수밍한 일을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창조적인 일에 좀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정의를 잘 해서 AI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만의 AI 또는 AI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결국에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AI 시대에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